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소방관계법규 실전 동형 모의고사 1회차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요.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죠.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이죠. 목적에서 명시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목적은 통상 크게 네 가지로 끊어서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화재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가장 근본 업무죠. 기본 업무 맞습니다. 2번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이건 이제 그 이 복리 증진이 들어가면 궁극적인 목적 한 네 번째쯤에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자, 3번 화재재난재해, 화재재난 풍수설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 자, 이 풍수설해는요, 지금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입니다. 즉 풍수설해라는 거는 처음에는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1967년도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풍해든 수해든 설해든 일어나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재재난재해 그 다음에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라는 더 큰 범주로 지금은 묶었습니다. 이 풍수설해가 제외됐던 해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소방에만 전념하게 해서 범위를 좁혔다가 지금은 다시 범위를 더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풍수설해, 이게 뭐 역으로 따졌을 때 풍수설해만 출동한다? 그래도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그 목적에서, 현재의 목적에서는 위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재재난재해 풍수설해 현장에서 인명구조가 아니라요,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활동입니다. 자, 다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는 지금 3번만이 목적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2번 용어의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소방기본법이든 해서 이 4대 관계법규에는 공부를 시험을 잘 보시는 방법은 목적과 용어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자, 2번부터 보시면은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에서 나옵니다. 1번 관계지역이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 여기서 그 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맞습니다. 2번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의무 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과 의무, 의용 이렇게 세 명이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입니다. 맞습니다. 3번 소방대장이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 분이 빠지셔야 됩니다. 이건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 소방청장님이 전체 지휘관이신 거지 현장 나가서 현장까지 지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장은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부장, 서장이 되는 거고요. 4번 본부장이란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그렇죠? 시도에서 최고의 장을 얘기한다. 통상 여러분들 제가 권한 같은 경우를 찾으실 때, 자, 소방기본법은 뭐든 간에 대체적으로 기본권자의 3명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자, 소방대장, 이렇게 크게 4분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이 소방 업무는 시도지사가 한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그랬을 때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3분이 근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3분이 근간이 되려면요, 무언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이렇게 3분이 근간입니다. 그것도 단 전국 단위입니다. 설치 운영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지역 단위에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럼
요렇게 두 분만 끊으셔야 돼요. 본부장이나 서장, 뭐 예컨대 뭐 이상기상 예보라든가 이런 거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본부장 서장이 되는 거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현장성이 있는 거, 강제처분, 피난명령, 뭐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이런 것들에서 현장성이 있다. 그럼 요렇게 세 분, 본부장, 서장, 대장이 되고요. 대장만 유일하게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활동구역의 설정이다라는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소방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은요. 현장지휘관이기 때문에 본부장, 서장 등입니다. 그 등에는 뭐 출동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출동한 그 소방대원들 중에 최고 선임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셔야 되고, 자, 소방에서 돈이 예산이 지출돼야 된다. 그럼 일단 이분만 찾으시면 돼요. 뭐 장비를 구매하든 인건비를 주든 수선비를 주든 아니면 뭐 보험을 들어주든 시도지사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엮이는 경우들은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분이 엮인다. 시도지사하고 소방청장이 청장을 묶어서 외우시면 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구분을 하셔도요. 충분히 대부분의 이 권한권자는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소방대장님만 따로 하나 있는 거는 예외적으로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요렇게 누군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물론 철저하게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내가 암기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암기했는데 좀 헷갈린다. 그럼 좀 전에 말했던 그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를 좀 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은 다음 중 누구의 지시 감독을 받는가? 자, 이건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3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부장 또는 서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요, 시도지사가 가져간다가 원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어쨌건 간에 본부장하고 서장이 지휘권자들인데 이분들의 지휘감독권을 누가 가져가냐? 시도지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광역시 소방자치체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뭐 시도지사가 가지고 간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 시도지사가 가져간다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다요. 그 얘기는 유사시라든가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다 시도지사가 가져간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방기본법 3조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4조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소방의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소방의 날이라는 건 소방의 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의 날은요. 일단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 같은 경우 소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기념일은 여러분들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기념일까지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한다고 전 국민이 쉬진 않죠. 그냥 소방관서나 이런 데서 행사 정도만 하게 됩니다. 2번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 날로 제정되었고요. 소방의 날은 1973년 3월 30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91년 소방법 개정 시 날짜가 변경되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방의 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목적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 같은 경우는요. 만든 목적이에요. 만든 목적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장착시키기 위해서 소방의 날을 만들었다 해서 만든 날짜까지 같이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소방활동에 필요한 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2번 문제 풀 때도 아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예산이 집행되고 돈을 지불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일단 시도지사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수시설하고 소화전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시도지사가 돈을 지출하는 게 근간입니다.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 5번 문제도 보시면은 이건 소방기본법 10조에 나옵니다. 자, 시도지사는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에 대해서 설치,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다만 필요한 수도법 45조에서 일반 수도 사업자가 더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설치권자인 일반 수도 사업자가 나중에 관리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일반 수도 사업자가 더 설치한 것들은 일반 수도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까지 다 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간은요, 시도지사고요. 추가 설치된 것들은 추가 설치한 일반 수도 사업자가 한다로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6번 문제는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정의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는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일관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정확하게 4등분해서 1대1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5문제씩 꼬박꼬박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소화시설, 2번 비상구, 3번 피난구조설비, 4번 소화용수설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법에서 정하는 것들 중에서 2번의 비상구 같은 경우는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방시설 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이란요, 기본적으로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에서 5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는요, 소방시설 등 해서 비상구나요, 그 밖에 관련 시설로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방화문 방하셨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여서 그거는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정도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상구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7번 문제는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소방시설 공사법에 해당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공사는요, 원래 하도급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소방시설 공사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1회에 한해서 한번 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해당 도급 계약의 수급인이 소방시설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두 번째,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왜냐하면 내가 공사를 맡겼는데 이 공사를 못해요. 그럼 당연히 해지 사유 안에 포함이 되겠죠. 3번,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30일, 제가 30일이라고 얘기했죠. 30일이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아야지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20일까지는요, 해당 해지 사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4번,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하도급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 사유이다. 통상 도급, 하도급 이거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도급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들어와 있냐면, 자, 제가 예컨대 이렇게 생각할게요. 제가 전기공사 전문 공사업체예요. 그럼 이제 제가 공사 발주를 받아서 제가 도급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받았어요. 근데 전기공사하는 업체에서 기계공사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공사를 전문을 하는 기계공사 전문업체를 하도급을 그 분야는 줘야 되기 때문에 하도급을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개념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다음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은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어봤습니다. 시행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무창층을 물어봤습니다.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계급부의 면적의 합계가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요 같은 경우는요. 자, 무창층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창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바닥 면적의 30분의 1, 뭐 굉장히 작은 구멍에 환기구 정도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창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2번, 피난층이란 내부로부터 지상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층을 말한다. 3번, 무창층의 계구부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한다. 4번, 무창층의 계구부는 지름이 50cm 이상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자, 여기서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층을 말하고요. 지상에 안전한 곳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상으로만 갈 수 있으면 피난층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무창층의 계급부는요. 그러니까 원형 지름으로 50cm 정도면은 그 계구부, 이 계구부라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구부가 지름으로 50cm면요. 아주 정말 대형으로 몸이 크신 분들을 빼놓고는요. 외지간하신 분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계구부는 일단 지름이 50cm면 맞고요. 계구부 자체는요. 언제든지 쉽게 부술 수 있는. 쉽게 해서 계구부는요. 그냥 뭐 개구멍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쉽게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원형의 구멍을 말하는 거고요. 피난층 같은 경우는요. 내부로부터 안전한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층을 얘기하는 거고, 다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피난층은 1층이 되겠죠. 그런데 피난층이 간혹 2개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생긴 곳에, 자, 요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치면, 자, 여기가 1층이다. 그럼 여기가 피난층이고요. 여기가 한 2층쯤 된다. 그래도 여기도 피난층이에요. 그럼 요런 케이스들은 특이하게 피난층이 2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 빼놓고는요. 통상 1층을 피난층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인 소방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소화기구로서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소화설비를 구성한다. 자,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대상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 소화기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고요. 2번,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중 경종은 경보설비를 구성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피난구조설비는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간이, 왕관기 및 지지대가 다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4번,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는 소화약제 및 방염제가 해당된다. 약제 및 방염제가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9번에서는요. 이 간이 소화용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세부 항목이 아닌 것은 소방특별조사입니다. 1번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 3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자,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련된 사항은요, 소방기본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소방특별조사는요, 지금 1, 2, 3번만 해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서도 해설에서도 보시면요, 이 소방특별조사는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실 때도 자, 일단은 소방안전관리 수행 업무 수행이라든가요, 계획 이행서, 소방계획서의 이행과 관련된 거, 자체 점검 및 정기 점검에 관련된 거나요, 예방 조치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자,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 가연물이죠.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이죠. 특수 위험물이 아닌 가연물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일단은 특수 위험물이나 특수 가연물은 소방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도 되어 있고요. 소방특별조사 규정 안에도 들어가는데 특수 위험물이 아닌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과 관련된 사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또 여기서 이거 공부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요, 소방특별조사가 있고요,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소방특별조사가 있어요.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게 기본이고요. 권한권자도요, 우리 청장님부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님이 이렇게 세 분이 권한권자가 되고요. 화재 경계지구 안이라는 권역으로 묶였다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소방본부장님하고 소방서장님이 이 권한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소방특별조사다라는 표현을 쓰면요, 이때부터는 소방기본법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앞에 거는 지금 문제가 소방특별조사를 물어본 겁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거는 세심하게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에서 차이가 나오냐면요, 권한권자하고요, 그 다음에 조치명령권자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누군가가 설치 운영하고 누군가가 권한을 가져갔다 그러면 그 후단에 나오는 조치명령도 다 같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1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다음 중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자, 1번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특수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자, 지금 여기서도 11번에서도 보시면요, 대형화재가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대형화재가 아니라 화재가 이미 자주 발생, 요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지문이죠.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특수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화재 경계 지구 안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해서 소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네 번째,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게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나가서 지적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럼 취소 사유가 아니면 정지 사유죠.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암기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정지 사유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번,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이거는 6개월의 범위의 기간을 정해서요 정지할 수 있는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은요, 소방시설업자가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 등을 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취소 사유입니다. 2번, 소방시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것도 취소 사유입니다. 이건 뭐 법률적으로는 시원적 취소라 그래서 애초부터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4번, 소방시설업자가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것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면요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정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지 사유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취소 사유, 정지 사유가 있으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거. 특히 취소 사유는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빌려주는데 어느 경우에는 취소고 어느 경우에는 정지가 되고 이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명확하게 구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을 보시겠습니다. 감리업자는 소방 관련 업무의 적법성, 적합성 검토 및 성능시험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적법성 검토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의 검토는 적합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적법만 물어봤습니다. 적합성 검토입니다. 2번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사용 자재를 검토한다. 이거는 적합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적합성은 합리성이에요. 즉 어떤 공학적인 입장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고요. 적법성은 법에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검토. 자, 불연화하고 방염은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적법성 검토가 됩니다. 4번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 도면의 검토. 이거는 도면이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적합성에 대한 검토이죠. 자,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적합성 검토고요. 3번은 적법성 검토입니다. 그리고 감리업자 관련돼서는 요런 유형의 문제 말고도요 여러분들 잘들 아시겠지만 감리업자 업무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와 관련된 거 충분히 검토를 이렇게 잘 외우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헷갈리셔하는 거, 자, 소방시설 등의 하자에 대한 판단 여부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자 판단 여부는 감리업자는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자 판단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이 감리업자는 말 그대로 설계 도서 검토하고요. 자, 시공업자가요 설계 도서대로 짓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관리를 하는 거, 감독을 하는 게 주 업무인 거지. 뭔가 이게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하자와 관련된 게 아니라 방염물이라는 건, 자, 원래는 어떤 방염물을 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적합한지도 보고 이게 들어오는 거지.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공사하고 있는 걸 보는 사람입니다.
하자 판단 유무는 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음 14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업자 협회가 방염 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 매월 7월 31일까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업종 및 등록번호, 2번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번 방염처리 능력 결과평가, 4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요, 공시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명이 아니라 업종 및 등록번호를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야겠죠. 어느 회사에서 어떤 등록번호를 가진 물건들을 올렸다. 그리고 방염 능력 능력 평가 결과서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하고 성명 정도, 이 성명은 올리게 되어 있는 거죠. 상호하고 성명 정도는 올릴 수 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개인정보 이렇게 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시대에 이거를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이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해당 사항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15번을 보겠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의 배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6층하고 40층,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경우에는 특급 소방감리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급 감리원 이상의 일단 소방공사 감리원, 특급 감리원 중 기술사가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나 전기 분야 특급 소방공사 감리원을 두게 되어 있다. 요거는 그 여러분들 그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관련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감리원의 배치 기준이 쭉 정리되어 있는 표들이 있습니다. 그 표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급이냐 일반이냐 그리고 각각 어떻게 배치되느냐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16층 이상 40층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요 특급 감리원이 대상이고요. 그 중에서도요 기계 전기 분야 각각 거기에 맞는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 정도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위험물을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에 설치 허가 시 최저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들 뭐 눈에 얘기하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지정 수량 달달달달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준 수량이 아니라 지정 수량입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의 몇 배, 몇 배, 몇 배 각 지정 수량이 있어요. 그리고 지정 수량보다 몇 배 이상을 할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입니다. 지정 수량은 특히 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정 수량 관련된 문제는 법규에 나오는 애도 있고요. 개론에 나오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조소 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 변경을 마친 때에는 허가 기간에 완공 검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거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 자, 건설과 무언가 설치 허가에서 완공 검사라는 거는요. 시도지사가 하는 시도의 어떤 그 고유 허가 사안이에요. 이걸 중앙행정기관에 뭐 하지 않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완공검사다 관련된 거
뭔가 만든 거 완공검사 들어간다 이러면 무조건 다 시도지사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 개념 깔고서 보시면요. 1번에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해야 돼요. 소방서장한테가 아니라 시도지사.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소방서장이나 본부장한테는 뭐냐 하면요. 소방시설이니까 소방관서에 동의를 받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하는 거지 허가 자체, 완공검사 자체는 다 시도지사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소방관서 쪽에서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해주는 거는요. 동의입니다. 이거 자, 예컨대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한테 하는데 이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소방시설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요. 소방관서,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아 이거 적합하게 지어졌으니까 건축허가 주셔도 됩니다라고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지금 틀렸죠. 동의지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2번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2번 완공검사 필증을 훼손 파손해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다. 4번 완공검사 필증을 재교부받은 자는 분실한 완공검사 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완공검사 필증을 재교부받은 기간에 제출하여야 된다. 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재교부를 받았는데 찾았어요.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번만. 특히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되게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소방관서에서 하는 거는요. 건축허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완공검사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동의해 주는 겁니다. 예. 자, 이어서 18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과징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가 그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과징금은 얼마인가? 일단 금액 액수를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과징금의 개념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벌칙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게 자, 기본적인 개념만 좀 설명하고 갈게요. 벌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외우십니다. 징역 또는 뭐 벌금 얼마. 이거는요. 자, 전체는 일단은 행정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행정벌 중에서요.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건 정가기록 남는 거고 정가기록 안 남는 거. 이건 행정벌의 하나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징금이 있어요. 과징금은 벌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이거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너무 헷갈려 하셔갖고 과징금, 과태료, 벌금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벌금, 과태료, 과징금은 자 벌금은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어기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과태료는요. 각 시도마다에서 그 전가 기록이 안 남는 상태에서 비교적 낮은 거에 대해서 내리는 거고요. 과징금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내가 정상적인 업무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수익이에요. 그런데 불법적인 일을 하면 요만큼의 수익을 더 얻어요. 그럼 이 불법적인 일 혹은 위법한 일에서 얻은 이 수익을 국가가 가져가는 게 과징금의 원뜻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자, 예컨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 동네에는 주유소가 제가 시골에 사는데 주유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유소가 과자 휘발유를 팔다 걸려서 영업 정지든 영업 취소든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누가 불편을 겪냐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한번 사러 나가려면은 먼 동네로 나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럼 너한테 영업정지나 영업취소하면은 동네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너한테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에 가름해서 대신 돈으로 내라 라고 하는 개념이 과징금의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되는 거
금액이 과징금이 엄청 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대신 돈으로 때워라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조소입니다. 제조소가 비교적 우리 교재, 즉 소방관계사법에서 나오는 전체 법률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조소 등에다가 만약에 예컨대 과징금을 매긴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위험물안전관리법 13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그 소방사법 관계법규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징금은 벌칙 부분에 없어요. 벌칙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5개 저장소 중 위험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일 때 공지의 너비로 옳은 것은 용기에 수납해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위험물의 최대 지정 수량이 10배 이하일 때에는요. 5개 저장소의 위치 구조에서 보유 공지는요. 기본적으로 3m 이상, 10배 이하일 때는 3m 이상이죠. 그럼 10배에서 20배 이하일 땐 5m가 되는 거고요. 20배에서 50배일 때는 12m, 그 다음에 2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나 이상이.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공지라는 거는요. 보통 우리 보유공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생긴 곳이 있다. 그럼 보유공지라는 건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3m 이상, 10배 이하일 땐 3m 이상에서 여기다가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지 않는 공간들을 공지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자, 위험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는 10개 이하의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0개 이하의 5개 옥내 저장소, 그리고 5개 저장소 같은 경우는 10개 이하의 5개 저장소고요. 10개 이하의 안반 탱크 저장소까지 해당되죠. 그런데 자,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 한 명이 30개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자, 이 얘기는 자, 안전관리자 한 명이 옥내나 5개 저장소나 안반 탱크 저장소는요. 한 명이 10개까지 관리자를 두면 한 명의 관리자가 10개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5개 탱크 저장소는요. 30개. 즉 요거보다 더 많은 수량. 그래서 거기 그 교재 해설에서도 보시면요.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는 것. 즉, 이 얘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1인의 안전관리자가 몇 개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요. 그랬을 때, 자,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30개 이하의 5개 탱크 저장소. 자,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는요, 그냥 그 안전관리자가 어떤 특별한 숫자까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권역으로 나중에 따져야겠죠. 그 다음에 10개 이하의 5개 저장소, 그 다음에 10개 이하의 안반 탱크 저장소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건 4번 5개 탱크 저장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1회차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셨는데 문제가 비교적 조금 까다롭고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꼼꼼히 잘 살피셔야 되고, 특히 법규는 공부하실 때 목적과 용어는 무조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3조부터 끝에 벌칙 부분까지 가는 데 있는 작용법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맨 마지막에 벌칙은 벌칙대로 끊어서 공부하시는 게 공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